지금 뭐 이제 뭐 양도세 중과도 이제 부과를 했고 여러 가지 네네. 이제 상반기 좀 혼란한 시장이었는데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번 또 요약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상반기요? 뭐 음. 한 단어로 한다면 저는 일장춘몽 어. 지나갔잖아요. 음. 이제 짧은 꿈이 지나갔습니다. 음. 한 3월, 4월 초까지도 금매는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금매, 이제 많이 떨어진 금매는 3월 초 중순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강남 쪽에 보게 되면 생각보다도 야, 이 가격에 거래가 됐어 할 정도인데 잠실 리센치 아파트를 예를 들면 1월이 35억, 36억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3월 초에 30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이게 저층도 아니고 동이나 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데도. 그래서 이 물건이 좀 이례적이었던 게 저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나왔다가 없어지더라고요. 딱 나오자마자 그럴 것 누군가가 같은데요. 예. 이 정도 금매니까 네. 거의 한 15%, 2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금매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락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빨리 팔아야 되겠어라는 어떤 불안감, 공포가 있으면 이제 파는데 공포 불안감이 있으면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금리 올라갈 때처럼. 네. 그런 상황이면 집주인이 이제 금매를 팔아요. 매수자가 그렇게 용감하게 살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뭐 집주인도 걱정이지만 매수자도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들 안 삽니다. 어. 그러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더 내리면서 2022년 하반기에는 고점 대비 한 6개월 만에 30% 정도 쭉 빠졌는데 이번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네. 파는 사람, 금매로 파는 집주인들, 다주택자들도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파는 게 유리해. 5월 9일이 지나고 5월 10일부터는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이면 82.5%, 2주택자는 71.5%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내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 때가 되긴 했어. 팔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좀 저렴하게 팔아도 유리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5월 9일 전에 팔면 10억 정도 남았다 시세 차익이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되면 한 6, 7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길이 두드렸겠네. 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 2, 3억 정도 저렴하게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좀 많이 한 거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1월 말이었죠. 1월 한 23일 정도에 대통령께서 SNS를 막 하고 중과세 안 할래라고 하니까 이제 놀랬죠. 1년 더 유예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왜 시간이 촉박하니까 5월 9일이 이제 그렇죠. 양도세 중과 유예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해도 계약서 쓰고 잔금 쓰면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토지거래가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사실 1월에 팔아서 5월에 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계약까지 봐줄게, 토지거래 허가까지 봐줄게라고 이제 계속 유예를 주긴 했는데 집주인들은 일단 다주택자들은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멘붕이 오죠. 어떡하지? 그래서 1월 말, 2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세무사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아니면 네. 은행 PB 센터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이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뭐 첫 번째 답안은 선생님은 꼭 팔아야 돼요. 큰일 났어 지금 3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보유자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라는 답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 답안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한번 팔아보세요.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죠. 일단 팔아보자. 3번 답안은 안 팔아도 되는 답안. 선생님은 인천에 세 채 가지고 있는데 인천은 규제 지역도 아니어가지고 중과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답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1번 답안을 가진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아마 3월 중순까지 아마 열심히 판 것 같아요. 꼭 팔아야 되니까 5월 8일까지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불안해서 네, 어떻게 불안하죠. 해? 꼭 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가격을 내려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내려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중순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강남도 이제 하락이죠. 하락 전환되고 상승률이 변동폭이 계속 내려왔는데 4월 중순 지나면서 이제 강남 상구도 하락폭이 축소가 되면서 서서히 올라오더니 송파구나 서초구는 이제 제법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5월 9일이 기점이 아니고요. 4월 중순부터 이미 시장의 흐름은 달라졌다.
뭐 집주인들은 나 이 정도면은 안 팔릴 것 같네. 플랜 B로 가서 내가 보유를 해야 되나라는 전략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매수자들도 꼭 살 사람들은 초급매를 그때 잡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일부 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장춘 뭐 한 3월 정도에 금매가 나왔고 거래가 됐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 약간 1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느낌? 1월 수준으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은 좀 그런 변화를 좀 격하게 겪었는데 오히려 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신고가가 나오고 뭐 거래도 활발하게 좀 진행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예. 완전히 분위기 다릅니다.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장위 뉴타운에 임장을 한번 갔었는데 이제 부동산 들러서 이제 사장님한테 요즘 힘드시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뉴스로도 보고 주로 하는 게 이제 강남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요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힘드시죠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눈을 껌뻑껌뻑대면서 뭐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1월, 2월이 엄청 바빴다고. 오히려, 네. 호황이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약하기 바빴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다르구나를 제가 온도차가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은 2월이 완전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쪽 강북 지역들은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 그 배경은 최악의 전세 난에 있습니다. 전세가 없잖아요. 주변에 아마 후배들이나 네. 친구들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할 맞아요. 겁니다. 네. 전세가 없어. 뭐 기자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만난 제 후배도 자기도 이제 전세 살고 있으니까 쓱 이제 만기가 다 돼가니까 전세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전세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3천 세대 아파트에도 네. 0일 정도로.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뉴스에 나오는 약간 과장된 기자들이 좀 약간 특별한 저게 그런 있겠죠?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 집 근처에 가 보니까 전세가 없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래서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없습니다.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불안감을 많이 호소를 하죠. 그러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특히 결혼하는데 전세집이 없어요. 우리 결혼 1년 미룰까?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로 가거나 또는 집을 사야 되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집주인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건데 2년 4년 후에 월세가 안정이 될까요? 내려갈까요? 2년 4년 후에?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대출 받아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을 사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또 월세 가면 2년 4년 후에 또 스트레스 받고 갱신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사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력에 따라서 뭐 3억 있는 분도 있고 5억 있는 분도 있고 1억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상황에 맞춰서 5억 정도 있다면 대출 한 50% 받아서 10억대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뭐 강서구라든지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유 자금이 한 2억 정도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장인 뉴타운 같은데 전세 끼고도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토지 거래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찾고 있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열심히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뭐 꼭 집값이 향후에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네. 전세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거주 문제 때문에 좀 나선 그런 경향도 있는 저는요. 거네요. 네. 물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쵸. 월세 갈 수는 네, 있죠. 네,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나 이거 사가지고 10년 후에 나 몇억 목표로 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10년 후에 올라는 가겠지? 근데 일단 주거 안정이 1번, 2번이 올라가면 땡큐라는 마음이지. 저는 신혼부부들이 집 하나 사면서 나 이거 몇억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는 10억 가고 10억 팔아서 어떻게 가고 이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5월 9일이 지났기 때문에 뭐 집을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알아보다가 못 사신 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매수 심리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점을 지나다 보니까 어떨까요? 5월 9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이제 5월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또 시장을 좀 구분해야 돼요.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 강남 3구를 포함한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뭐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이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시장을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거든요. 공급과 수요를 보고 유동성을 보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없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정부의 의도는 다주택자들이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이라도 시장에 좀 내놔라. 그것도 공급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중과세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주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먼저 다주택자 입장이 되어볼까요? 네. 올 상반기에 못 팔았어요. 5월 9일 전에 못 팔았어. 이제 5월 10일 이후로 중과세가 되는데 저는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우리 앵커님도 똑같을 거예요. 네. 82% 내고 팔래? 라고 하면 네. 그렇죠. 그게 나라면 저도 못 팔 것 어. 같거든요. 82% 낸다는 얘기는 10억 남았는데 한 7억 5천 8억 세금 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시뮬레이션 결과 보니까 압구정에 이제 100억 시세 차익을 얻은 아파트를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중과세 3주택 중과세를 적용을 하니까 82억인가 83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이 남았는데 83억을 내면 나한테 한 17억 떨어지는데 뭐 대출이자 내고 종부세 낸 거 감안해 보면 그런 바보짓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집주인들은 못 팔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놨던 매물들을 1번 회수한다. 2번은 아유 어차피 안 팔리는 거 호가라도 올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35억 하던 걸 32억에 내놨는데 어차피 안 팔리니까 35억? 에이 모르겠다. 나 37억? 뭐 이렇게 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가가 올라가거나 싸게 매물이 팔 일은 없으니까. 없죠. 네. 어차피 안 팔리니까 네. 중과세 맞을 바에는 올려서 중과세 맞자라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매물은 잠기죠.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매수자들이 아 매물이 잠기니까 내가 빨리 사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일단 가격이 올라갔을 것 같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을 것 같고 일단 또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이거 2월 3월에 샀으면 그렇죠. 아 약간 미련 아 이거 뭐지 내가 지금 이걸 사야 돼?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가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매수자들도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8월까지 왜냐하면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10일부터 그러면 7, 8월이 원래 또 비수기거든요. 여름 휴가철. 그러면 아마도 심리적으로 본다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가는데 여름 휴가가 겹치니까 8월까지는 좀 거래 소강 상태. 서로 눈치 작전? 집주인들은 회수하거나 호가 올려놓고 지켜보는 거고요. 매수자들은 발 빼고 아 몰라 지켜보는데 8월까지 지켜보잖아요. 이제 9월 되면 한 4개월, 5개월 차가 되거든요. 9월에 또 추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항상 추석이 터닝 포인트. 네, 추석 이후 항상 그래요. 네. 추석 이후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추석 이후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은 어떨까라고 본다면 중요하죠. 8월까지는 숨고르기. 추석 지나고 저는 정책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거 해소를 못하면 매수자들이 아 이거 답 없네라고 할 텐데 이제 정부는 지방선거 끝나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잖아요. 세제 그렇죠. 개편을 네. 포함해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별 내용이 없네. 야, 이 정도 가지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9월 이후 추석 이후에 아마 집값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규제가 나온다면 추석 지나도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부도 아마 머리가 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안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잖아요. 보유세 올리겠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축소하겠다. 요 정도의 안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메시지를 좀 보게 되면 키워드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다주택,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요 3가지 키워드가 어느 나옵니다. 정도 윤곽인지 그렇게. 네. 예.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초고가라고 한다면 시세 한 50억 이상 이 타깃이 될 것 같고요. 비거주 1주택자 이렇게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는 8월 지나고 아마 9월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뭐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도를 계속 할 거고 네. 이제 지금 보면 그 대상이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갭 낀 매물도 네.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게 나오면 매수자 저 심리 입장에서는 네. 뭔가 또 완화되는 게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나오네. 네. 계속 이제 유예가 음, 나옵니다. 음. 이번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사실 유예가 몇 번 나왔죠. 뭐냐면 작년 10월 15일에 토지거래가로 서울 전역이 묶이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다주택자 집은 본인이 사는 집도 한 채 있으나 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집인데 야, 토지거래가 묶어놓고 우리 보고 지금 팔아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파는 거야? 라고 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가 신청한 사람은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비거주 1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이 뭐냐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집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본인은 관악구에 전세 거주하고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를 전세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거주 1주택인데 정부는 이걸 이제 투기로 간주하는 거죠. 살지 않은 집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시세 차익, 자본 이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주고 있죠. 네. 토지 거래가 가는데 어떻게 팔아? 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한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조건이 무주택자들이 산다면 그쵸, 예. 이라는 조건이 달리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본다면 이제 또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뭐냐면 집주인들은 나 전세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팔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어드는데 그쵸. 여러 라는 가지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팔자. 파는 게 유리해. 매물을 내놓는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는 이유가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지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15억 아래는 6억까지 나오긴 하는데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일단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한시적 갭 투자 허용이 계속 갭 투자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집주인이고 네. 제가 무주택자예요. 팔고 싶어요. 비거주 1주택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를 끼고 샀는데 이번에 5월에 샀는데 세입자 만기가 12월이에요. 세입자 만기가.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죠. 예. 자, 계약을 합니다. 하고 뭐 전세 끼고 샀으니까 잔금하고 등기하죠. 12월 됐는데 이제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기간까지입니다. 갱신 계약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전세금 무슨 돈으로 돌려줘야 될까요? 10억인데 네. 전세가 5억이고 내 돈 5억을 넣었습니다. 5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은행 가서 내 세입자 돈 돌려줘야 되니까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1억 1억만 나옵니다. 나오죠. 1억. 예. 그러면 나머지 4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0억짜리 집을 사면 그래도 뭐 LTV에 따라서 생애 최초는 70%까지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따라서 뭐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4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세 끼고 있는 집을 사게 되면 일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세입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내 돈을 5억을 넣고 전세 끼고 샀는데 세입자가 12월에 만기라고 나가버리면 1억만 대출이 나오니까 전세금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그쵸,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못 삽니다. 사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예외로 허용해 줄 때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전세금은 돌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전세 끼고 샀다가 반환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내가 뭐 입주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게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그렇죠. 게 왜냐면 뭐 내 돈이 5억 있으면 일반적으로 했을 때 주담대를 받았으면 뭐 6억까지도 받을 수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그럼 5억 받아서 어, 10억 집을 샀겠죠.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뭐 어차피 내가 실거주하는 조건이고 그러면 네. 똑같이 주담대를 해주든지 뭐 이런 게 좀 그러니까요.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전세 낀 매물이 금매로 나오긴 하는데 덥석 잡기에는 이런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다면 예외 조항을 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부도
이 매물 잠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방안들을 내놓을 건데 보유세 부분은 아무래도 7월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물론 네. 적용되는 건 또 내년이다 보니까 이게 인상이 되더라도 반응이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사실은 속마음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다라는 아, 마음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그쵸. 조세 네. 저항이라는. 네.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기분이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또 세금 내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합리적인 세금이면 이해를 하죠.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보유세가 많이 나왔어. 그래 올랐으니까 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네.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린다든지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의 요인에 의해서 보유세가 올라간다면 사실 조금 더 짜증, 분노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게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올 7월, 8월에 세제 개편안 돼서 뭐 국회에 이제 법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올해가 지나갈 텐데 내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2027년 12월에 올해 정부가 개편한 세제 개편한 내용이 2027년 내년 12월에 이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네. 5개월 후에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좀 이제 시점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쳐요. 마포구 국회의원이고 관악구 국회의원인데 이게 보유세를 우리 지역구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아? 초고가는 괜찮아요. 50억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강남 3구,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 해당되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뭐 우리 동네도 아니고 소수이기도 하고 색깔도 나름대로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닌 마포, 성동, 뭐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양천구, 또 노도관, 금강구 뭐 이쪽 지역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보유세를 올려서 수건 사업인 주택 시장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러면 조세 저항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네. 보유세를 올려서 진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될까에 대한 100%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유세를 올렸는데 사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고요. 이번에도 올린다고 해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우리 지역구에 영향을 주는 부분 안정 효과 따져볼 텐데 아마 안정 효과는 보유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역구에 영향을 준다면 아마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를 집중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처음이면 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좀 용감했거든요. 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먼 옛날 얘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막 합니다. 세율도 올리고 세율도 많이 올렸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 또 완전 바꿔서 왕창 올렸고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80에서 95%까지 올렸고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올렸습니다. 한번 해보자. 막 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분석을 했는데 2020년 총선이 있었고요. 2022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붙었는데 80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분석을 해보니 2020년에 우리 색깔이었는데 2022년에는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보유세 부담이 올라간 지역이. 그 지역이. 이게 조세 저항이 표로 심판을 받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한번 알고 나면 그거 똑같이 쓸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방위적으로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 특히 노도강이나 금강구 지역에 세부담을 늘린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가 아파트 위주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고가 아파트는 뭐 그렇다고 쳐도 최근에 집값 상승은 고가가 아닌
비고가 아파트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꾸준하게 뭐 0.1 얼마에서 0.2 정도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게 폭등은 아니에요. 작년 뭐 9월, 10월처럼 막 포모가 생겨가지고 막 지금 안 사면 안 돼. 막 작년 6월도 막 올라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네네. 노동한 금강구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무서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슬금슬금 계속 거래가 되고 올라가.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뭐 대출도 안 나오고 관망인데 당사자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세난 때문에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는 더 무서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올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비고가 아파트 시장은 꾸준히 올라간다. 근데 정부가 사실상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15억 아래 아파트를 규제할 만한 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대출을 더 줄이기도 힘들고. 왜냐면 강남은 약점이 많아요. 보유세를 올려도 강남은 부담스럽잖아요. 뭐한 1,000만 원 내던 걸 2천, 3천씩 낼 수 있는데 외곽 지역에 50만 원, 100만 원 내던 걸 50만 원만 올려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규제 카드가 양도세, 중과세도 무섭지 않아요. 외곽 지역은 뭐 오른 게 있어야 뭐 중과세가 무섭지. 강남이야 뭐 10억, 20억, 30억이 남으니까 중과세냐 일반 세율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굉장히 큰데 이런 외곽 지역들 뭐 10억, 12억 아파트는 중과세나 일반 세율이나 뭐 큰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 비고가 아파트 시장을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전세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어떤 흐름을 좀 앞으로 이어가게 될까요? 네. 와, 이게 원인 분석이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없어지는 건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전세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집 보러 가가지고 101호도 보고 그렇죠. 503호도 보고 뭐 1001호도 보고 중개사가 여러 개 잡아가지고 한 번에 보여주고 막 요거는 그랬는데 101호는 상태가 좀 안 좋네 벽지가 뭐 이렇게 좀 고민해가지고 내일 연락 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요즘 세입자들도 집을 잘 안 보여줍니다.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딱 날을 정해줘요. 수요일 저녁 8시에 오세요. 그러면 부동산들이 저녁 8시에 약속을 다 잡습니다. 그럼 가보면 줄이 쭉 서 있어요. 한 팀 1, 2, 보고. 3, 4, 5번. 그러면 나는 3번이야. 그러면 일단은 그래 기다려보자. 번호표 뽑는 마음으로. 101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하면 이미 계약했답니다. 거기서 계약하면 줄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나는 줄만 쓰고 끝나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이러지 마시고 바로 계좌를 받아달라고. 나 안 보고 쏠 테니까. 이게 노루 계약입니다. 최근에 그렇구나. 유행하는. 네. 그래서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합니다. 왜? 워낙 없으니까. 나오자마자 계좌부터 따서 계약금 넣고 나중에 봐도 되니까. 나중에 보고 집에 하자가 있으면 잔금 전에 네. 특약상에 넣으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루 계약을 할 정도로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요. 이거는 전방위적인 문제입니다. 강남 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들은 뭐 3,000세대 아파트에 매물이 없을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도 수원 영통에도 다녀왔고요. 임장을 광명에 하안주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많이 가는 아파트인데 가니까 세대 수가 크거든요. 막 2,000 몇백, 3,000 몇백 세대들인데 전세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3,000세대에 전세가 없을 수가 있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네요. 3,000세대라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어마어마한데 네. 없다니까요. 월세는 몇 개 나오는데 월세도 많지도 않아. 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없어졌냐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어이가 없어서 왜요? 우리도 모르겠네요. 막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따지고 보게 되면 일단 1번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2025년 대비 2026년 입주 물량이 서울 기준에서 보자면 2025년이 약 4만 3천 호 정도 나왔는데 2026년은 2만 8천 호 정도로 줍니다. 한 35% 줄었죠. 근데 여기도 임대, 청년 주택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 물량은 17,0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8천, 4만 9천호가 나왔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절대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1번 문제고요. 아무리 그래도 입주 물량 줄어든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이제 정책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매물을 알려주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가 급감하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네. 제가 날짜를 봤거든요. 쫙 보니까 작년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 11호 대책. 11호 대책 나오고 11호 네. 대책 발표가 되고는 급감합니다. 어. 11호 대책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로 묶어버렸잖아요. 토지거래가가 전세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니까 전세를 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페널티예요. 사고 팔고가 안 되다 보니 세입자가 이번에 만기잖아요. 집주인이 연장을 안 해줍니다. 내가 입주하거나 공실로 비워두거나 아니면 보유세 부담이 크면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굉장히 빠르게 갱신되는 매물들은 거의 지금 새롭게 갱신이 안 되고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입주 물량이 지금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입주 물량이 나오죠. 민간은 17,000호, 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28,000호 정도 뭐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627 대책으로 정부가 뭘 했냐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제가 무주택자니까 당첨이 되고 이제 네. 그럼 이제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지었어. 이제 완공됐어요. 그래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잔금을 치는 방법이 내가 내 돈으로 내는 방법, 대출 받아서 잔금 내는 방법. 세 번째는 전세 주고 그쵸. 전세금 받아서 전세금으로 잔금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갭 투자로 갭 투기로 간주합니다. 왜 전세 줘? 야 무주택이 네가 청약 받았으면 네가 입주해야지. 왜? 아우 제가 돈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러면 너 그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 안 해줘. 이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집에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요즘 전세 대출 안 받고 대출 네. 전세금 마련할 수 전세금.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강남에 뭐 부자 부모님 둔 분들 또는 뭐 전문직 그쵸. 또는 주식 대박 나신 분 이런 분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저는 안타깝냐면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집주인들은 전세 받아서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게 거의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이제 급매라기보다는 급전세로. 아무래도 입주장이니까.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박앤세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출 안 해주다 보니까 세입자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됩니다. 진짜 그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살던 집에 방법이 없다. 만기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제 후배가 이제 전세 만기가 됐습니다. 네. 집주인한테 호기롭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다고 이제 나가겠다 용감하게 나간다고 얘기하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매물이. 그래서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저 얼마 올려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7천만 원 올려주고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분이 다른 데로 나가고 이 전세 매물은 다른 세입자한테 또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쵸. 네. 잠깐 해서 본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매물이 안 나와요. 매물이 안 그러니까 나오는 입주 게 물량도 없고 네. 기존 매물도 안 나오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막히고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지금 전세 매물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까? 네. 입주 물량이 늘어날까요? 2027년에는 입주 물량 늘어날까요? 올해보다 더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네, 내년에 더 줄어들고요. 2028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이 왜 이렇게 줄지 서울이? 라고 한다면 서울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1년에 평균 15,000호 정도는 멸실이 돼요 또. 서울은 있는 집도 또 없어져. 그렇죠. 네. 철거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려면 과거 10년 전부터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때 2013년, 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막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때문에 정비 구역을 많이 해제를 했어요. 그렇죠. 하고 도시 재생에 좀 집중을 합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제 기존 집을 멸실하지 않고 뭐 도로 좀 또, 예. 가꿔주고 예. 벽화 좀 그려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추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도 있어서 신도시 개발도 안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도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다 결합이 되다 보니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 이 트렌드가 바뀔까? 정부의 정책도 어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허용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금융이에요. 대출 규제가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살 때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합니다. 야, 전세는 원래 너 돈 내고 가는 거야. 뭘 대출을 받아.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걸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대출이 안 나오게 되고 앞서서 말한 소유권 뭐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정책의 방향성도 전세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집주인들은 또 보유세 부담이 크니까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월세화 속도 너무 빠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전세 소멸이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전세 사기 때문에 물론 문제이긴 한데 전세 사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세입자 주거 안정에서는 지금 전세라는 제도도 저는 당장은 필요한 제도인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제 월세 아니면 매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매가 쉽습니까? 그렇죠. 네. 부모님 잘 만나거나 본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달에 월세 내고 종잣돈 언제 모아가지고 그렇죠. 네. 언제 내 집 마련합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월세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외국 선진국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뉴욕이든 도쿄든 런던, 파리, 뭐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 보더라도 월세가 살인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시장 전세가 되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 네. 어쨌든 아파트 값이 오르면 뭐 그쪽으로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전세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경향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 시장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빌라도 똑같이 위축이 됩니다. 예전에 한창 공급이 많을 때 PF 문제 생기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1년에 한 2만 호 정도 빌라 공급이 꾸준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몇천 호 정도, 한 3천 호, 2천 호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와요. PF 문제 2022년, 2023년에 긴축으로 인해서 생기면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부도가 납니다. 은행에서 막 대출 받아라고 해놓고 대출 받아서 사업하는데 갑자기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동맥경화가 생기다 보니까 망하고 폐업하고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아직도 저는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게 또 전세 사기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도 안 들어오네. 대출도 안 나오는데 세입자도 맞추기 힘들다 보니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어떤 지역들은 좀 괜찮냐면 서울에 뭐 신통이나 모아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쪽 구역에 있는 빌라들은 거래가 잘 됩니다. 왜?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수가 가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반짝반짝 거래가 잘 되고 집값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이것도 또 매물이 희소성. 최근에 올 1월, 2월, 3월에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야, 그 흔하고 흔한 빌라도 이제 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 청년들 더 힘들어지죠. 이제 빌라가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그것도 가격도 올랐고 만만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꾸준히 공급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나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을 좀 많이 하면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빌라 오피스텔이 서울 아파트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게 전세 시장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활성화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임대 사업자들. 지금 임대 사업자들을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 저는 전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오히려 임대 사업자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혜택을 줄 테니까
주택 수를 늘려서 세입자한테 줘.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게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밸런스 조절하면 되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혜택이 과하면 혜택을 어느 정도 축소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 거지. 임대 사업자 자체를 악마화하고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향이 저는 전세 시장에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 부족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책의 1순위가 집값 잡기냐 서민 주거 안정이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남은 좀 안 봤으면 좋겠고요. 강남 집값 잡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130억 아파트가 110억, 20억 떨어졌는 게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이게 20억이 떨어져도 110억이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이게 왜 뉴스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 전세를 가든지 월세로 가야 될 청년들인데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돼서 저는 주택 정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자금력이 되고 살 사람은 대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게 전세에 가고 싶은 사람은 전세 편하게 갈 수 있게 월세 갈 사람은 가서 주거에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전세에 살고 싶어 하던 사람조차도 집 사자로 돌았으니까 그쵸. 오히려 또 집 사야 되는 분들은 매물이 줄어들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5월 9일 지났지만 또 무주택자분들은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닐고 오히려 더 고민이 커질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이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무주택자들은 네. 뭐 저는 항상 한계 같습니다. 저스트 드잇입니다. 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저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전세 살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안했다. 아니 뭐가 불안했냐라고 하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왠지 집주인 만나면 위축이 되고 이게 언제 만기가 될지도 모르겠고 전화벨만 울려도 집주인이 전화하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좀 그 정도로,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번 내 집 마련하게 되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10년 보유 전략이거든요. 1년 우리 집이라는 게 평균 8년 정도 보유하는데 10년 보유인데 그럼 10년 동안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 있을 확률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입주 물량이 10년 후에 굉장히 많으느냐, 인구가 줄거나 인구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도 뭐 공급 부족, 수요 과잉 현상이 저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수급 밸런스가 일단 맞지 않고요. 유동성도 쉽게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확률로 본다면 네.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월급이 10년 후에 지금 월급보다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올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내려가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쵸. 디플레이션이 너무 네. 심각한 거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화폐 가치 하락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이걸 금고에 넣어두고 바빠서 까먹었어 10억을. 10년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10억을 꺼내 들면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3%로 가정을 한다면. 그게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20억이 올라도요. 10억 벌었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를 감안해 보면 이분은 한 5억 6억밖에 번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10년 후에 집값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이런 사례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막 내 집 마련하기보다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동기예요. 회사 동기. 한 명은 강남 본사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또 한 명 또 발령 받았는데 한 명은 샀어. 20년 전에. 또 한 명은 전세라고 하고 또 한 명은 수원 공장에 발령을 받아 수원에 집을 샀어요. 20년이 지났다 어떻게 될까요? 집 샀는 사람은 네. 굳이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엄격결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네. 5억 주고 산 집이 뭐 20억, 4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세 사시는 분은 13억 정도 전세에 살고 있을 것 같고 수원에 집 산 사람은 한 12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누가 승자냐라고 했을 때 뭐 알고 있을까요? 그냥 필요해서 같이 시작했는데 그렇죠? 같이 시작됐고 네. 직장이 서울이어서 강남이어서 집 샀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는 100% 예측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럼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기에는 서울에 요즘 어지간한 아파트 또 노도강에 가도 이제 7, 8억씩 가거든요. 9억씩, 7, 8, 25평이. 힘들어요. 청년들이 그쵸. 2억, 3억 네. 모아가지고 그러면 대출을 3억에 대출 5억 받아서 8억 아파트 들어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뭐 신혼부부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just do it 내 집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금에 맞춰서 서울을 좀 버리고 외곽으로 간다면 인천으로 가면 1억 7천만 원으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집들도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안산이나 이런 쪽에 가면 뭐 신안산선 라인으로 뭐 성포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1억 2억으로도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뭐 3억대로 25평 아파트 입주할 수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소액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나는 거주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찾아보게 되면 한 2억, 3억 정도로 재개발 물건들 찾을 수 있거든요. 미래의 아파트가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나요? 부담스러우면 샀다가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일단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2천만 원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적어도 한 1억 정도 모았다면 저는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집값은 안 떨어지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도 떨어질 때 있습니다. 네. 하락 구간이 나오잖아요. 뭐 2022년 미국이 긴축해서 떨어지고요. 뭐 지금도 모르잖아요. 올 하반기에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네, 갑자기 모르죠. 트럼프가 변수가 많죠. 협상이 안 돼가지고 뭐 핵을 공격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200달러, 300달러 갔어. 주가도 폭락하고 뭐 집값도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에 의해서 불확실성에서 집값이 하락 구간이 나오면 우리는 버텨야 되잖아요. IMF 외환 위기가 2년 반 정도 갔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 1년 정도 갔고 2022년 긴축도 1년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1년에서 3년 정도는 허리끈 졸라매고 원리금 내면서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렇죠. 1억을 가지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2020년에 1억을 가지고 11억 아파트를 삽니다. 물론 그 11억이 지금은 더 올라갔는데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2022년 집값 떨어졌는데 11억이 8억, 7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원금 다 날리고 대출 이자는 2배 올랐는데 제정신으로 지금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버티면 되는데 버티기 못하고 금매로 파신 분들은 손실만 봤거든요. 그래서 버티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량주는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반기 아무래도 15기아 지역, 뭐 노동강 금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됐고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 이런 지역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을 받고 거래량이 좀 나오게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흐름을 보죠.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수지가 있는데 이제 저수지 만들려고 땅을 팠습니다. 비가 오죠. 중심부부터 물이 차죠. 그래서 외곽까지 물이 찹니다. 가물면 외곽부터 빠지죠. 중심부가 늦게 빠집니다. 이게 저수지 이론인데 올 2월, 3월에 강남 집값이 떨어진 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면 원래 외곽부터 빠지거든요. 불확실성일 때는. 근데 중심부부터 빠졌을 때는 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자, 지금 외곽이 왜 올라가느냐? 뭐 전세는 안 또 있고 필요해서도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2024년, 2025년 어디가 많이 올랐죠? 주로 강남, 한강벨트 위주로. 그렇죠. 거기는 2021년이 이제 막 포모 막 난리였잖아요. 2021년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게 이제 최고 가격이 많이 나왔는데 강남 상구, 용산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들, 마포, 성동 이런 데는 이미 2021년 전고점 다 뚫었습니다. 한참 올랐어요. 올라도 한참 올랐는데 서울 외곽,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또 경기 지역들은 인천도 마찬가지고 아직도요. 2021년 가격을 회복 못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21년과 지금 2026년이잖아요. 5년이잖아요.
5년의 그 시간의 인플레이션 해치를 생각해 보게 되면 2021년 가격을 회복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럼 2021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눈여겨봐야 된다. 오히려. 근데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전세난에 의해서 이제 키 맞추기식 상승을 해야 될 텐데 전세난이 터지면서 항상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뭔가 트리거가 생겨. 지금의 트리거는 전세난인 것 같습니다. 전세난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트리거 역할을 하니까 탁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이 다 조성이 됐다. 그러면 올해 1월, 2월, 3월 좀 올랐는데 더 올라갈까요? 네, 더 올라갑니다. 2011년 고점, 전고점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남부, 경부 벨트도 올랐잖아요. 나중에는 확산될 겁니다. 이쪽 지역들이 충분히 올라가고 나면 덜 올랐는 데가 어디지? 눈여겨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천이나 의정부까지도 저는 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투기가 아니라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투기 막 주택수 늘리는 거 요즘 아니잖아요. 주택수 늘리면 안 돼요. 정부 정책에는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거니까 청약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약을 저는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자녀 출산 계획이 있어. 아니면 애가 2명이거나 애를 빨리 놓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결혼 계획도 없다. 결혼해도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저는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지. 청약만 기다리다가 놓치는 분들 되게 많고요. 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제 점수가 높은 분들. 아까 신혼부부들 이런 그렇죠. 자녀 있는 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이 유리하고요. 가점 점수가 애가 3명이어가지고 한 70 몇 점이 나와. 이런 친구들은 집 사지 말고 청약을 해야죠. 근데 나는 가점이 45점이야.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냥 나의 자본에 맞춰서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찾아보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건 1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못 사는데 1억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발품 좀 파셔서 나만의 상급지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좋은 거 좋지. 한강 뷰도 나오고 신축 아파트에 뭐 역세권에 교육 환경도 좋고 뭐 브랜드도 좋고 그러면 한 50억 들고 오면 제가 사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금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래도 뭐 그런 이제 노도관 금강구도 있지만 물론 그 단지 내에서도 다 오르진 않고 또 일부적으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단지들을 그래도 좀 눈여겨봐라. 뭐 이런 단지별로?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단지별로 눈여겨볼 때는 일단 외부 조건을 보자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 지하철역 중요하고요. 옛날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역세권 아파트가 8억이고 역과 거리가 좀 있는 아파트가 7억 5천이야. 그러면 저는 8억 5천 더 주더라도 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학교. 초등학교 정도는 근처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합니다.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붙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생들 힘도 좋은데 좀 멀리 다녀도 되죠. 그러니까 역세권과 초등학교는 반드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서울은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구역 지정이 될 만한 곳들, 빌라라면 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들, 아파트라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 그렇다면 요 옛날에는 용적률이 이제 낮을수록 좋고 물론 당연히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은데 요즘은 200% 아파트들도 구축 아파트들은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너무 대형 평형이나 너무 소형이면은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용 59나 전용 84 정도 구성된 좀 구축 아파트들 용적률이 뭐 300%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한 200% 이하의 매물이라면 충분히 눈여겨봐도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상계주공이나 광명의 하안주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건축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막 추진하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물론 많이 올라간 거를 막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데를 눈여겨보게 되면 왜 아파트는 모여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보다 무슨 단지가 이렇게 좀 같이 그렇죠. 네. 그룹핑 되어 있는 그런 단지의 구축 아파트들. 근데 이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 초등학교도 있다면 그런 구축 아파트들은 좀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강남권이나 또 한강벨트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자들도 있잖아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금도 필요하고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고 어떨까요? 한강벨트 가시고 싶은 분들은 올 2월, 3월에 좀 적극적으로 노려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일단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강벨트 아파트 사서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지금 사면 바로 올라갈까요? 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샀는데 뭐 상반기 샀는데 하반기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10년 후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좀 길게 바라보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금 계획 잘 세워야 되고 대출도 잘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는 자금 출처를 보게 되면 본인 집을 파시는 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저는 이런 분들은 또 하나 기회라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끝났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유예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상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끼고 파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전세 반환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비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갈아타고 쉬고 싶은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